저는 연세의대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정신과 전공했습니다. 정신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생물정신의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98%의 의사가 그쯤 됩니다. 그래서 질병과 질병에 대한 치료, 특별히 약물이 지금은 워낙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약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 분석이나 정신 치료와 연관되는 일을 아예 몰두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요새는 매우 희귀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희귀한 존재가 사회정신의학이라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정신병리가 아니라 집단의 정신병리를 다루는 그러한 학문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집단의 정신병리를 다루는 사회정신의학을 주로 했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사교 집단과 같은 거에 대한 연구, 예를 들면 또는 여러분들 요새 뭐 이따가 잠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태극기 부대와 같은 저 집단 심리가 정말 뭘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제가 주로 연구하고 관심을 가졌던 집단은 북한이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북한의 지도층들, 또 북한의 인민들, 또 그래서 남한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탈북자분들, 이분들이 이제 주로 저의 관심사항이었고 저의 학문적 대상으로서 활동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물론 그런 거를 택한 이유는 저의 이제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고 아버님께서는 60대 이후부터는 선교사로 나가 계셨기 때문에 저 자신도 저의 학문적 영역에 있어서의 내용과 신앙을 연결시키는 것이 이제 이쪽 영역으로 연결돼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한테도 벌써 글쎄요 한 10몇 년째 강의를 하고 있을까? 뭐 이 정도는 되는데 올 때마다 조금씩 상황에 따라 강의 내용이 조금 항상 주어지는 제목은 똑같고 제가 하는 강의는 항상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한 3, 4년쯤에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같이 나눴던 슬라이드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저는 북한에 대한 지원, 딜레마에 대한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2023년도 12월 말에 김정은이 남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일 뿐 영원히 통일은 안 된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종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선언하고, 그래서 김일성은 전쟁까지 일으켰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의 소위 말해서 조선 정책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뒤집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다 없애기 시작했고, 헌법을 바꾸고 법률을 바꾸고, 오직하면 북한에 있는 지하철역 중에 통일역이라고 하는 역 이름을 이제는 없앴습니다. 모든 곳에 통일자가 붙었던 것 다 기구 이름, 활동 이름, 모든 것 다 바꿨어요. 이거가 향후 김정은 정권 생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관찰 대상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적대적 두 국가론보다는 김정은이 그 앞에 붙였던 말이었어요. 남북한은 영원히 적대적 두 국가일 뿐이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요 단어가
좀 저한테는 흥미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첫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네가 뭔데 영원이란 단어를 쓰냐. 지가 영원히 살 존재고 지가 영원히 권력을 갖고 있을 존재라면 아주 파샬리하게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어떤 존재야? 영원히 살 존재도 못 되고 그가 자기 평생 영원히 계속 권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클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봤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통일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양면적 존재죠. 맨날 핵실험한다, ICBM 쏜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평화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저런 대화들이 아주 뭔가 급진전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느닷없이 뭐 공무원 서해 뭐 이거 태워 죽이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거 할 때는 우리가 매우 긴장하지만 동시에 북한에서 지금 식량 불안정성이 있어갖고 애들 다 굶어 죽고 있네. 40%가 아주 심각한 영양실존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순간에는 아유 쟤들 어떡하나. 저도 북한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북한 아이들이에요. 쟤들 어떻게 하지? 이제부터 다시 추워질 텐데.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북한으로부터 가장 큰 위협과 고통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러나 북한이 겪는 고통에 가장 주목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예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외치다 보니까 이거는 북한의 김정은만 저걸 외친 게 아니라 사실은 남한에서도 저 목소리는 사실 똑같이 있죠. 우리가 지금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이 과정에서 그야말로 우리 더구나 이제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많이 봤는데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햇볕 정책 시기쯤 됩니다.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남남 갈등이 시작됐고 좀 더 극우적인 북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그때부터 무언가 문제의식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왜? 저런 북한을 돕는다는 것, 그 당시에 이제 김일성 사망과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들어갔을 때 저런 북한을 돕는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이냐. 이 적절하다는 말은 우리의 적에게 먹을 걸 갖다 준다는 거가 이게 적절한 일이냐라는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옳은 일인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렇게 악한 존재들한테 먹을 거를 준다는 거는 이거는 악한 일이 아닐까, 옳지 않은 일이 아닐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남한 사회의 가장 큰 논쟁거리, 그리고 사실은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의 보수 진보를 나눌 때 가장 크리티컬한 첫 번째 포인트는 그래서 너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5가지를 갖고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북한을 도와야 하는, 지금은 물론 남북 관계가 완전히 경색돼 있고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는 것도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북한에서 지난번 코로나19와 같은 일들이 다시 발생하게 되고, 북한에서 돌았던 코로나19는 전염성은 매우 강하지만 치사율이 매우 낮은 변종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그게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백신을 거부한 2개 나라가 있는데, 한 개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야.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로서는 유일한 나라였는데,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북한을 휩쓸 때 만일에 지난번과 같이 백신을 거부한다면, 그래서 북한에서 100만 명, 200만 명이 죽어나가기 시작한다면 그때도 북한이 거절할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김정은은 고민을 할 겁니다. 1000만 명이 죽어도 죽는 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전쟁을 하면 어차피 죽으니까. 왜냐면 그 상황을 전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전쟁이냐? 체제가 붕괴되냐 아니냐의 전쟁이라고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에 위협을 준다면 거절할 거고, 체제에 큰 위협이 안 되면서 국민을 살려야 국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아마 국내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디베이트가 시작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북한 도와야 되냐? 이참에 붕괴시키면 안 되냐? 쉽지 않은 토론일 겁니다. 저도 무엇이 정답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라는 나라의 이념이나 체제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 나라는 빨리 붕괴될수록 좋은 나라죠. 그건 뭐 아주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간으로는 존중한다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한 나라의 이념이나 체제에 동의하지 않는 것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이렇게 같은 차원에서 충돌하는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민족, 언어, 종교, 성별, 이념 등에서 자신과 다른 조건을 가진 인간은 존엄성이 없는 존재로 그동안 봐왔어요. 나와 민족이 다르면 사람 취급 안 하려고 그랬고,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존재들은 사람 취급 안 한 거예요. 종교가 다르고 아까 임성민 교수님 말씀하셨던 성별과 같은 문제가 걸려 있거나, 특별히 20세기에 들어와선 이념의 문제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나와 다른 이념이면 저건 사람으로 보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나라도 6.25를 중심으로 가장 비참하고 치열하게 경험했다. 왜 우리가 광화문에서 저 난리가 나야 될까? 6.25 끝난 지는 지금 이미 도대체 몇 년? 70년이 넘었는데 왜 이럴까? 한국인들에게 6.25가 끼친 영향이 너무나 크고, 사실 한국인의 정신세계 속에는 6.25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야말로 휴전 상태이지 종전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와 특별히 한반도 20세기의 비극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다른 조건을 가진 인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 이 두 개가 하나로
연계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인류 정신사의 진보의 역사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리안 족속이 유태인은 우리와 다르고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조건, 학력, 인류를 향한 숭고한 정신 또는 그의 어떤 거하고도 상관없이 유태인이야? 오케이, 죽여.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아주 극단적 상태는 인류 정신사의 최악의 퇴보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네가 비록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동의는 안 하지만 인간으로서 너를 살리고 존중한다라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건 이건 정신사의 진보예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우리가 타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우리는 그분들의 종교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또 그들의 가르침의 퀄리티가 매우 기독교와는 비교가 안 되게 떨어진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를 우리는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최소한의 태도가 분명히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 극단의 존중의 상태를 만든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었거든. 예수님은 유태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을 품으세요. 이게 하여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은 참 유머가 많으셨던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비유를 들 때도 꼭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셔. 왜냐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었거든. 사마리아인은 저건 사람들도 아닌 거야. 근데 사마리아인이 사람들을 도와줬다라는 비유를 만들어내시는 거는 뭘 의미한다? 자신과 다른 조건을 가진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였던 마태를 자기 12제자 중에 하나로 데리고 들어오세요. 다른 제자들이 어땠을까? 저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친일파 극단에 있던 사람을 데리고 들어온 거거든. 이거는 예수님의 명성, 예수를 따르는 이 집단의 일종의 사상적 측면의 의심을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일이었거든. 근데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세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걸까? 자신과 다른 조건을 가진 인간에 대한 태도를 예수님은 어떻게 갖고 계셨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류의 정신사적 진보를 이룬 이 것은 기독교의 시작,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가르치심, 그의 제자 양성과 절대적 연관을 가져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책임도 갖게 되지만 또 하나는 보편적 인류 정신의 증가, 확산, 성장 이것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들은 갖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고 그걸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됐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죽어라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이거는 참된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의 3분의 1쯤 되는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져요. 저분들의
목숨과 저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니, 지들이 민주화 운동 못하고 지들이 나라를 뒤집어엎지 못해서 지들이 저렇게 사는데 뭐 어떡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케이, 태극기 부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2천만 명, 사실 북한의 인구는 2,500만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평양 시민 200만과 기타 등등 300만 정도는 남한 수준 또는 남한의 평균 수준보다 더 높게 살아요. 오케이. 그거는 그렇다고 친다. 그러나 나머지 2천만 명은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긴 기간 동안의 최악의 인권 상황에서 최악의 물리적 조건을 갖고 살고 있어요. 이 평범한 사람들이 모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마치 우리가 부모 잘못 만나서 고아된 사람들한테 뭐 어떡하겠어, 지 복인데 하고 지가 어떻게 살다가 죽던지 우리로선 몰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신명기에서 많은 부분들은 늘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과의 관계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구약의 정신은 그런 면에서 참 특별합니다. 신과의 만남을 인간과의 만남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어마어마한 신학적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종교가 없었거든. 이거는 1957년, 58년도에 스탠리 크레머 감독의 영화예요. 이 영화 자체는 흑백 영화인데 포스터만 지금 이렇게 돼 나왔는데, 이 영화는 뭐냐면은 엄청난 백인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 백인과 그 다음에 그런 백인에 대한 엄청난 증오를 갖고 있었던 흑인이 모두 다 죄수가 되어서 교도소에 갇혀 있었는데, 이 교도소가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 죄수들을 전부 이송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게 저렇게 쇠사슬로 둘씩을 묶어서 차에다 태워서 이동을 했는데, 우연히 이 두 사람이 같이 엮인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 차가 냇물 강 위에서 전복됐어. 밑으로 빠졌어. 그래서 둘이 저 상태에서 살아남으려고 빠져나와야 됐어. 근데 백인은 백인대로, 흑인은 흑인대로 쟤는 죽여야 된다, 이참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만 나가려고 하고 쟤가 물속에 빠지면서 허우적대는 건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결국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둘이서 동시에 나오든지 둘이서 동시에 잠겨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살기 위해서 저 존재를 같이 끌어내야 되는 일이 있는 영화를, 이게 The Defiant Ones라는 제목으로 나온 영화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흑과 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화가 소개가 됐었어요. 이거를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홍성사에서 나온 책인데,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는 이 책에서 이 영화를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우리 흑인과 백인들을 한 사슬에 메어 놓으셨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흑인이 죽으면 백인도 죽는 거고, 백인이 살으려면 흑인도 살아야 된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과 백인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현재를 같이 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바보같이 함께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적대적 두 관계로 영원히 있는, 이제는 한민족도 아니다 막 이제 이렇게 우겼거든 김정은은. 근데 그 한민족도 아니라는 그 말을 어느 나라 말로 했어요? 한국말로 했고, 그 말을 알아듣는 유일한 타국 국민들은 어디에 계신가? 남한에만 있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 김정은의 말을 알아듣는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이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이나 그 말 한 다음에 식사할 때 다 같이 잘 익은 김치를 찾았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미중 일러라고 하는 전 세계 4대 강국 사이에 껴서 위치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경랑의 역사 속에서 늘 살아왔어요. 마치 물속에 거친 강에 빠진 존재들처럼. 늘 익사 직전까지 꼴깍대면서 살아왔던 기간이 많았어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는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였거든. 근데 지금 남과 북이 저렇게 갈라져 있고 저렇게 싸우고 앉아 있어서 결국은 외국에서 볼 때는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라고 부르고 있지 다른 명칭으로 안 불러요. 그냥 코리아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남한과 북한은 서로 도와야만 역사의 깊은 도랑에서 함께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61년생인데 그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가 안 됐던 나라였어요. 통계를 잡았을 때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나라였어요. 그게 한국의 모습. 왜? 6.25 끝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 모두가 다 극도로 빈곤한 나라를 터전으로 살았어요. 저는 제 어렸을 때 생각을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그때는 어렸을 때는 이게 가난한 건지 부한 건지 알 수가 없는 시대였지만 진짜 가난했었거든.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거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같은 반 아이들 중에 도시락 묵 싸오는 아이들이 많았어. 그래서 늘 도시락을 2개 싸갖고 가서 아이들을 나눠줬던 기억이 있어요. 시대가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한국이 어때? 이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이제는 경제적으로는 수출, 수입 물량으로는 세계 10위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외여행이 너무 당연한 나라를 살았지만 이게 전 세계가 이럴까? 근데 동시에 대한민국은 아까 저를 소개하면서 한국자살예방협회 이사장 했다고 저의 아프고 부끄러운 그러나 굉장히 심각한 경력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하루에 40명씩 자살해요. 하루에 40명이니까는 한 1년에 지금 몇 명 자살하는 걸까? 15만 명 정도 자살해요. 그리고 이 자살률은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예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부유하게 이렇게 발달된 사회 속에서 사는데 이렇게 다 죽고 있는 거예요. 20대에 있어서는 사망 원인 중
3위, 2위를 자살이 다퉈요. 우리나라 80대 노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한 27명, 28명 되거든요. 이거가 이제 압도적인 거야. 2등이 그거 반쯤 되니까. 그런데 80대 노인은 자살률이 90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0대까지 살아남기도 힘들지만 요새는 80대가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자살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자살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왜 한국은 이렇게, 옛날엔 자살률 높지 않았거든. 옛날에 제가 레지던트 할 때만도 자살률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살률이 높았던 나라가 덴마크 뭐 이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 나라는 잘 살면서 자살을 저렇게 많이 할까 신기하다 이랬거든.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한국은 왜 이럴까? 근데 북한은 저러고 있어요. 공산주의에서 벗어나지도 못했고 오히려 더 극단적 1인 중심 전체주의 국가를 이루고 다들 인생을 저렇게들 살고 있는 거야. 왜 저럴까? 제가 볼 때는 한반도의 비극적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정신적 황폐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한이 자살률 OECD 1위이거나 북한이 핵개발에 이미 50년 가까이 경제 제재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데도 핵개발에 저렇게 집착을 해서 결국은 핵개발을 성공시켜 놓는 저 나라의 사람들. 집단 트라우마, 이거 뭐 치고 있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도 이거 슬라이드 다 받았죠? 오케이. 집단 트라우마의 치유 방법은 자신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누군가들로부터 진정한 공감과 배려, 돌봄을 체험하는 게 1차적이에요. 뭐 굉장히 복잡한 스토리들이 있지만 이 안에는.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 누구로부터의 공감, 배려, 돌봄이 효과적이냐라고 할 때 고통을 받은 사람들의 위로. 며칠 전이 세월호 11주기였는데 세월호 사건 터진 다음에 뭐 전국에서 상담학, 뭐 임상심리학, 정신의학 이런 거 했던 분들이 다 안산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도와주려고 무슨 정신건강센터도 만들고 상담 치료소 만들고 뭐 국가에서 지원하고 막 다 그랬어. 그런데 자식을 잃은 엄마들한테 그들의 활동이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미안하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우선 자꾸 모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분들한테 너무 힘들었고, 저는 세월호에는 인볼브 하지를 안 하기도 했고 못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저의 다른 활동들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앞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귀에 들어갈 리가 없잖아. 그런데 단 한 특정 집단의 분들이 왔을 때에는 이 엄마들이 정말로 위로와 도움을 받았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때 뭐 연극 공연한다, 음악, 가수들 불러서 이렇게 위로, 무슨 음악회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거든. 근데 어떤 그룹이 등장했을 때 이 엄마들이 진짜로 울었고 진짜로 도움을 받았어요. 그게 누구였냐? 위안부 할머니들이 오신 거예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와갖고
내가 당신들 힘든 거 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누가 와서 뭔 소리를 해도 네가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그 마음을 알아? 뭐 정신과 의사들이 와봤자 그 말을 엄마들은 마음속으로 외친 건데,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위안부 할머니들 앞에 이 엄마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저 할머니들이 겪었던 고통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까요? 작다고 생각할까요? 작다고 생각. 감히 저 할머니들 앞에서는 고통의 문제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오신 거예요. 그 할머니들이 너희들 힘 차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무너진, 나도 남태평양 땅에 끌려갔을 때 죽고 싶은 생각 한두 번 한 거 아니었다. 그러나 살았다. 그때 나는 자식도 더 없었고 남편이 있던 존재도 아니었다. 그러나 살았다. 너희는 지금 또 다른 자식들이 있고 남편과 너희들의 가족이 있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그 얘기 들으면서 이 엄마들이 다 울고 난리가 났었고요. 그러나 처음으로 울었고, 왜냐면 그 전까지는 잘 울지도 않았었거든. 그리고 이분들이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힘을 차렸어요. 고통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에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싶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은 엄청난 고통이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뜻밖의 자격, 뜻밖의 힘, 뜻밖의 위치가 있게 돼. 그런 의미에서 나만은 이념적 갈등 때문에 어떤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체험했었거든. 공산군과 좌익 개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학살당했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에 의한 학살당한 숫자가 어떻게 보면은 북측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학살당한 남한 인구보다 더 많거든. 그러니까 남한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갈등이 있는 거는요, 전선에서 싸웠던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건 원래 군인들은 죽이고 죽는 거니까. 근데 북한과 남한에서는 자기네 집단, 남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조선인민공화국 정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체 내부 학살이 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피차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이 내면 세계의 황폐함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북한을 도와야 한다. 근데 어떤 생각 속에서 그런 북한을 도와야 될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오른쪽은? 어? 예, 맞습니다. 넬슨 만델라. 넬슨 만델라가 맞는데, 이 양반이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타세요. 근데 단독 수상이 아니었어. 이 왼쪽에 있는 분하고 같이 공동 수상을 했어요. 이 왼쪽의 분이 누굴까요? 어? 아이젠하워? 아니, 넬슨 만델라 맞힌 것만 해도 훌륭해. 지금 뭐 여러분 수준에서 그 이상을 어떻게 맞히겠습니까만은, 이 공동 수상을 한 1993년도에 이 사람은 드 클라르크라고 하는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있을 때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넬슨 만델라를 석방시키고 나서 그 밑에 부통령으로 들어갔어요. 왜?
넬슨 만델라가 미친 듯이 복수국을 벌릴까 봐 일종의 안전장치로 본인이 부통령이 돼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상을 타게 돼요. 나중 얘기지만 그거는. 근데 이 클라르크는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백인들의 어마어마한, 사실 여러분들 좀 약간 조심스럽지만 뭐 진실이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이 당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처참한 일을 남아공에서 흑인들이 당해요. 우리는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고생을 했고 그 독립운동을 대부분 조선 땅에서 못하고 다 중국 가서 했거든. 그래서 매우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게도 일제시대 때 조선 땅은 매우 평화로웠고 매우 조용했어요. 우리가 3.1운동 할 때까지와 1921년도까지만 조선 땅에서 소위 말해서 일본 경찰과 충돌이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거의 충돌 없이 살았어요. 일본은 자신감을 갖게 됐었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네 돈 갖고, 물론 다 조선에서 착취한 돈들이었겠지만 공장도 많이 짓고 철도도 세우고 온갖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고 나섰던 건 일본이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거든. 그런데 남아공은 안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고통과 차별과 핍박이 그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 진실을 밝히는 문제와 저들을 처벌하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에 드 클라르크는 철저하게 비협조적이었고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대 파트너의 불완전성, 아니 그러니까 너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거 우리가 진실은 밝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소리가 전혀 안 통했거든. 그런데 이러한 현실의 조건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첫째는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됩니다. 상대가 완전하였었다면 아예 그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상대방은 어떠하여야 한다는 식의 내가 정한 고정된 생각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또 다른 유연하지 못한 사고, 우리의 편견조차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북한은 이래, 쟤네들은 이런 존재야, 김정은은 이럴 거야 라고 우리가, 물론 많은 에비던스는 있지만 우리가 그 생각을 고정시키는 순간 우리는 북한과 어떠한 대화도 하기 어려워진다. 이건 지금 남한에서 우리가 태극기 부대를 바라볼 때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될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참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경직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누가 이 경직된 관계를 깨칠 수 있는 책임을 갖는가? 누가 가져? 더 성숙한 사람이 갖는 거고요. 더 강한 사람이 갖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에게 우리가 그러한 성숙성과 유연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 그 성숙성과 유연성은 누가 가져야 돼?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 두 번째는 북한을 지원할 때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보겠다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가 도움을 받아본 경험을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이 땅에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내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었고 무언가 할 수 있게 된. 근데 이때 그 도와주는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누군가를 돕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왜? 받는 건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단일 태도밖에 없거든. 근데 이 주는 사람은 너무 쉽게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를 취하면서 주던지 아니면 정말 겸손하게 주던지. 이번에 한국인들의 영웅으로 등장하신 문영배 헌재 그 대행, 이분이 누구? 김장하. 이분의 도움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서 뭐 학교도 못 다닌 뻔했대잖아요. 근데 이 양반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법대까지 가고 헌재까지 갈 수가 있었거든. 근데 밥 한 끼라도 사드려 보겠다고 하니까는 이 양반이 내가 너한테 준 게 아니라 사회가 너한테 준 거고 너는 사회에 갚으면 된다. 나한테는 줄 거 없다. 이 정도 되는 분의 내면적 힘이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리더십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를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문영배 헌재 대행처럼 여러분 인생 어느 시점인가에서 여러분들이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때 물러서지 마시라. 도우면서 겸손하는 것까지 정말 다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냐? 예,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우면서 등록금을 줬다. 근데 등록금을 이렇게 쭉 던지면서 아유 정말 그냥 이거 갖고 가서 학교 공부해. 뭐 예를 들면 이런 태도를 취했다면 그 돈을 받으면서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저 사람은 나의 은인이 되는 걸까? 내 원수가 되는 걸까?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남한에서 그동안 북한 도울 때 우리는 그런 식의 태도를 굉장히 강하게 가졌었거든. 그지들 도와준다는 그 태도. 우리도 이거 아주 고생하면서 모은 돈이야. 네가 알아? 예를 들면 이런 태도. 근데 북한도 한국인들이고 한국인들은 자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정말 이거 꼭 필요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정성으로 가져왔으니까 그냥 받아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이 정도 돼도 받을까 말까였거든.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줘야 됩니까? 예, 줘야 됩니다. 왜? 그가 못 받으면 저 아이들이 굶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 태도가,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소중하면 내가 무슨 짓인들 못할까? 이렇게 진정한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은 출입금지인데 청소년은 후문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뭐 이런 건물 저거에 저층에는 청소년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인데 학원이 위층에 있으면은 이제 이런 팻말이 붙던 또는 이런 거 이거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 뭔 소린지는 알아듣겠죠? 컨텍스트상 아직도 모르겠어? 여기는 내가 쓰는 주차장이니 다른 차는 절대로 주차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일 거 아니에요? 이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대북 협상이 불가능한데 이거는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은
이게 왜 여러분들이 근데 헷갈려 했냐? 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두 개의 슬라이드는 어떤 슬라이드냐면 모순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예요. 그렇잖아. 그런데 들어오지 말라는데 들어오라는 소리고 주차하지 말라는데 주차하라는 소리잖아. 근데 그게 현실 세계에서 존재해요. 저거는 다 있던 걸 진짜 보여준 거니까. 모순을 견뎌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상 국가들의 행동과 다른 북한에 대한, 이 정상 국가들의 행동과는 다른 북한에 대한 당혹감을 우리는 늘 느껴요. 정말 극단적으로는 김정은이 저렇게 외치고 앉아 있어도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 오케이, 네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외친다. 네가 왜 그럴 건지는 우리가 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언젠간 통일시킬 거고 필요하면 우리는 돕는다. 이건 모순이잖아. 여러분들의 그야말로 화려하고 찬란했을 사춘기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그 모든 행동 때문에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죽이든지 포기하고 내쫓던지 그러셨나요? 가장 사랑하는데 가장 증오하는 대상이 됐거든. 사춘기 자녀들은. 근데 어떻게 하셨지? 그 모순을 견뎌내신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 마찬가지다. 이해한다는 것은 무조건 상대방 의사를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준수되는 원칙의 영역이 있고 유연성이 발휘되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문제를 바라볼 때 트럼프 나쁜 놈,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단선적 사고만으로는 안 된다. 김정은 저건 나쁜 놈 정도가 아니라 더 나쁜 놈, 최악으로 나쁜 놈, 거기다 미친 놈, 이렇게 이런 정도 사고로는 한반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더 큰 그림을 봐라.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거고, 이거는 두 번째는 남북한 사람들이 한반도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개의 국가가 평화 공존과 상호 번영을 이루도록 서로 돕는 것이 자신과 자기 자녀들의 미래의 삶에 더 좋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고 남한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남한이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동서독이 통일될 때 동독이 자체적인 투표를 해서 서독과의 통일을 찬성하는 투표를 했잖아요. 그것도 서서히 하는 통일이 아니라 급진적 통일을 주장했던 기민당한테 표를 던졌거든. 그래서 흡수 통일이 아니라 동독은 자발적인 통일을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서독이라는 저 시스템이 동독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자녀들의 미래를 맡길 만한 시스템이라고 신뢰할 만하다. 이것 때문에 통일에 찬성한 거거든. 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냐? 남한이 북한 사람들이 볼 때 저런 남한이니까 나는 저 남한에 내 자식들을 맡길 만하다. 라고 생각하게끔 남한을 만들어야 돼. 근데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지, 무슨 폭력, 어쩌고, 사기, 이런 것들 가득 차 있지. 거기다가, 제일 높은 사람은 비상계엄이라고 군인 동원하고 앉아있지. 이런 나라라면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통일하겠다고 그러겠어요? 안 하겠다고 그러겠어요?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옛날 얘기지만은 제가 탈북자분하고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하고 이제 남한의 그 영화 본 이야기를 했어, 북한에서. 북한에 있을 때 남한 영화로 최초로 본 영화가 뭐냐? 내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뭐라 대답하냐면 주유소 습격 사건을 봤다는 거예요. 혹시 그 영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그랬더니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남한은 다 저런가 보다. 우리는 저 정도는 아닌데. 이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남한은 먼저 스스로를 더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나 정상 분포도에서 양쪽 5%는 문제가 있어. 그건 어느 사회나 그래. 한국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성이 그 사회의 건강성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 세력들이 준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단단한 힘, 그게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아는 마하트마 간디는 그가 평생 했던 일은 뭐죠? 비폭력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였지? 영국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을 이 사람은 목표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하트마 간디가 나중에 암살을 당하는데 그를 쏜 사람은 누구였죠? 영국 사람이었어? 인도 사람이었어? 인도 사람이었고. 힌두교 사람이었어? 이슬람 사람이었어? 힌두교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속해 있던 집단에게 총을 맞았어요. 왜? 독립이 된 다음에 종교로 갈라쓰려고 하는 이 인도를 갈라쓰지 않고 하나로 유지하기 위해서 머저리티인 힌두교가 마이너리티인 이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내주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다가 힌두교한테 총 맞은 거예요. 적은 외부에 있는 적보다 내부에 있는 적이 더 마음 아프게 해요. 그러나 간디는 그것의 두려움을 갖지 않았어요. 물론 그는 죽었고 나라는 갈라졌죠. 하지만 이게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이겠구나. 결국은 제도가 아닌 사람의 변화를 추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에는 관심이 있으셨다, 없으셨다? 전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바라보셨던 분이셨다. 여러분들이 한반도에서 평화, 용서, 화해, 상생의 꿈을 꿔야만 최종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저것들을 힘으로 억누르고 꼼짝 못하고 결국은 지들이 알아서 항복하고 나오게끔 하겠다라는 이 정도의 사고방식으로는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을 이제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지만 붕괴시키기가 쉽지 않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정말 이런 극단적 대립을 한 북한과도 평화를 이루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상생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코리아 모델이 될 수 있다면 전 세계의 모든 분쟁 지역 중에 해결 못할 지역은 거의 없다. 제가 아주 없다라고 말하기는 감히 못하는 건 저기 팔레스타인 이 분쟁이 있어서 쟤네는 코리아 모델을 갖다 놔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리아 모델이 도입되면 전 세계에
해결 안 될 나라가 거의 없어진다. 한반도가 그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리더십 학교의 목표다. 여러분 세대들이 이 세계에 이루어 놓은 꿈입니다. 근데 저는 K-팝을 넘어서는 K-메시지를 정말로 전 세계에 던질 수 있냐. 한반도가 그 일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이 대표 편저자로 한반도 평화연구원을 통해서 만들었던 몇 가지 책들입니다. 오늘 제가 다룬 주제가 대부분 이 책들을 통해 표현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트라우마 사회치유와 같은 책들이 한반도의 치유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다뤘고요. 이런 것들이 하여간 그동안에 있었던 책들이었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저 말씀해 주셨던 것들 중에서 집단 트라우마 치유 방법 말씀 주신 거 조금 질문하고 싶어서요. 혹시 그 집단 트라우마 치유 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누군가들로부터 진정한 공감과 배려, 돌봄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예시로는 위안부 할머님들의 세월호 가족 유가족들 위로를 주셔서 혹시 꼭 유사한 고통이나 비슷한 상처가 아니더라도 이게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과 태도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말씀 주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예. 마음과 태도만 갖고서도 시도를 해야 되죠. 예를 들면. 근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사실은 이 트라우마의 치유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과거에는 이게 의학적 단어였거든요. 근데 이거가 이제 아주 일반 단어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학술 용어가 일반 용어로 바뀐 전형적인 예예요. 근데 그러니까 요새는 뭐 숙제 안 해갖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아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나 트라우마야 막 이 소리들 하고 앉아 있어서 이게 도대체 트라우마가 그런데 트라우마의 치유는 우리가 보통은 사회적 단위에서는 아까 제가 그 트라우마와 사회 치유라는 책을 아까 보여드렸는데 크게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우선은 진실 규명을 굉장히 1단계로 봐요. 아까 남아공 사례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한 가해자 처벌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5.18이나 또는 제주 4.3이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 단계에 좀 관련들이 다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가 배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것에 대한 일종의 기념,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이것을 문화적 컨텐츠로 승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그 사회에서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네 번째 단계로 얘기를 해요. 근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트라우마를 받았던 사람들의 치유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는 그 일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함을 보장해주는 환경 안에 있게끔 해주는 게 첫 번째예요. 가정폭력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어떻게 해야 돼? 잘 설득해서 집에 다시 들여보내면 또 맞잖아. 그러니까 그 가정폭력 원인 유발자가 그 집에 있지 못하게 하든지, 또는 이 사람이 나와서 딴 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 만들어주기. 이게 1번. 두 번째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받은 트라우마를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는 자기가 겪은 그 일의 혼란스러움을 나의 이야기로 재조직화하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성폭행을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 하나도 정신이 없거든. 근데 이때 그리고 말 시키면 무서워하고 울고 덜덜 떨기만 하거든. 근데 아니다. 우리 같이 침착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가 무엇을 겪었는지,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뭘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을지.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들이 조합을 하기 시작하고 다시 본래의 자기로 돌아오는 체험들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사회와의 리커넥션. 다시, 그러니까 대부분 극도로 위축되면서 모든 관계를 회피하고, 세월호 엄마들도요, 동네 슈퍼를 못 가요. 슈퍼 가면 또 아는 사람들 만나고 슈퍼 아줌마가 내 스토리를 알고 있다는 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멀리 딴 데 가서 물건 사갖고 오든지 무조건 집 배송만 시키고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붙잡고 나가서 늘 다니고 있던 슈퍼에 다시 가도록 만들어주기. 애가 다니고 있던 교회에, 그러니까 애들만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집들도 안산에 꽤 많았어요. 그래갖고 애를 기억나게 하는 어떤 것도 다 피하는 곳을 데리고 들어가기. 그래서 이 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 나가주기.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치유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뭐 이거는 사회적 차원의 치유와 그 다음에 개인적 차원의 치유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또 그 다음 질문. 예. 질문.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손세호라고 합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 용서, 화해, 상생의 꿈을 품어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경제 제재를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당근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칙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나 이런 약간 압박적인 수단들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포용적인 조치들과 조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포용적인 조치로만 밀고 나가야 되는지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주셨고요. 전 세계적인 역사로 봤을 때 경제 제재로 어떤 나라의 행위를 바꾸는데 성공한 사례가 단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식량 사정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독재자의 권력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식량을 분배하는 권력이 갖는 의미가 훨씬 커지거든.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은 의도적으로 경제 상태와 식량 사정을 마지나란 라인에 맞추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야 정부에 완전히 매달리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제 제재가 꼭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닐 수 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트럼프처럼 뭐든지 돈이면은 결국 해결할 거다. 오로지 머니톡이라고 하는 식의 사고가 갖고 있는 한계를 의식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게 힘이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난리가 났잖아. 힘은 있는데 그게 최종적 해결 방식이 아닐 거다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창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게 돈 말고 그럼 뭐가 있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외치면 우리는 죽어라 하고 궁극적 단일 국가론을 계속 외쳐서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북한의 일반 인민은 평생을 지금까지 통일을 꿈꾸는 걸 자기들의 기준으로 생각했는데 김정은이 어느 날 아니다 하고 그냥 스위치를
반대로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과 김정은을 분리시킬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통일은 해야지라는 게 일반 민중의 의식이거든. 아직까지는. 새로 교육받는 아이들이 새로 크는 게 문제지,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 예, 아까 질문.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스 24기 정담비이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평화통일학 과정에서 석사과정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논문도 정말 많이 읽었고 이렇게 직접 뵈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모순을 견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개인들 스스로도 모순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개인의 어떤 믿음대로 살아가는 실력,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이라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어떤 사회에서 발현되는 행위들에 대한 모순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개인들에게서도 그런 간극을 좀 좁히고자 하는 노력이나 동기에 대한 유발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학 의대에서 그 하시는 그 정신 분야에 이제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개인의 그 간극도 어려운데 집단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은 어떻게 저희가 극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제 좋은 질문 주셨네요. 이 모순을 견딘다는 말이 매우 모순적으로 들리죠, 사실은.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큐티한 때가 신명기 31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야에 데려다 놓고 자기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너희가 넘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훌륭하게 잘 살 거다. 너희가 심지 않았던 포도물을 먹을 거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너희는 결국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버릴 거다. 그리고 너희는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거다. 그러면 왜 집어넣지? 가나안 땅에? 이상하잖아.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전 세계로 흩어질 민족인데, 근데 왜 지금 이 민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다고 하죠? 이거 모순이잖아. 사실은 가장 큰 모순 앞에 서 있는 거는 늘 하나님이세요. 저걸 죽여 말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하고 가나안 땅에 넣어주고 싶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저것들은 나를 배신하고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다가 멸망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질 거다. 그런데 제발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될 줄은 알지만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문을 예수님이 넣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게 누구야? 우리가 용서해야 될 자, 우리가 증오해야 될 자, 우리와 의견이 다른 자, 북한?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자들을 향한 나의 용서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게 기독교의 본질적 측면이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용서라는 단어를 절대로 이해하지도 실행하지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만 유일하게 용서라는 단어를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결단이 필요해. 왜?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집단이, 우리가 보통 하면 교회라는 집단이나 기독교인들의 집단이 집단적으로도 저런 행동을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거였구나라는 걸 이 세상에 모델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의 작금의 상황이 기독교인, 걔들 극우, 증오에 몸서리 치는 존재들, 이라고 지금 교회 안 다니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 아주 고정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 나는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탄은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쳐놓고 죽여서 기독교를 붕괴시키질 않아요. 사탄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독교의 본질로부터 완전히 변질된 집단을 이용을 하여 기독교 자체를 내부 붕괴시키든지 또는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악화시켜 놔서 결국 교회가 무너지도록 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임성빈 교수님 지난주에 강의하셨는데 미국은 한국보다 더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한국 기독교 상황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거든. 그래서 저는 결국은 기독교의 메시지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개인에게 적용돼야 되지만 동시에 집단으로 나타나져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24기 한재우라고 합니다. 제도가 아닌 사람의 변화라는 문구에 되게 많이 저는 좀 인상 깊었습니다. 아까 간디의 암살에 대해서 동족과 힌두교인들로부터 암살을 당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간디 사후 인도가 결국 이제 이슬람 파키스탄과 또 당시 동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 이렇게 민족의 분열로 이어졌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사실 남북 세력의 화합을 좀 주도했던 그 김구 선생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근데 김구 선생도 결국 동족으로 인해서 살해당했고 그 이후에 남북의 분단 상황 그리고 이후 출현한 그 주도권을 잡은 한국내 남한내 정치 세력이 발전하는 것들 그리고 그 친일의 문제도 다양한 청산의 문제도 있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제들이 많습니다. 극우 광화문 세력과 같은 현대 이제 극단주의의 발현 그리고 민족 분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현대 우리 사회와 또 정치 지도 세력이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안 혹은 대안에 대해서 기독교인이자 남북을 연구해 오셨던 교수님의 식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나눠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대답은 제가 지지난주에 어느 교회 주일 설교를 했었던 설교문이 있는데 그 설교문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 탄핵 탄핵 최종 인용되고 나서 이틀 뒤 4월 6일 날 설교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걸까라는 것을 설교한 설교문을 제가 보내드리는 거로 그 답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아주 반가웠고요. 리더십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민족과 세계의 리더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